이게 뭔지 알아? 내 서명이야. 내가 직접 사인한 거라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장인 어른이. 장인? 나는 몰라. 계약서엔 내 이름이 박혀 있어. 거기까지. 아버지, 도훈아, 아버지, 미안해요, 저. 누구세요? 이 애 아버지요. 아, 아버지. 잘 됐네. 아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시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들 도훈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받은 게 석 달 전이다. 아버지 좀만 기다려요. 다 정리되면 찾아갈게요. 그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결혼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일도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정신없겠거니 싶었다. 명절 때 오겠지, 추석 때는 얼굴 보겠지 했는데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익십이었다. 처음엔 며느리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 아버님, 도훈이 바빠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전화 한 통 정도는 나중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끊겼다. 그 뒤로 며느리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돈한테도 전화했다. 사돈은 웃으며 말했다. 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 사위 잘 있어요. 요즘 사업이 좀 바빠서 그렇지 곧 연락할 겁니다. 그래도 석 달이나.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묘하게 불편했다. 나는 도훈이가 다니던 회사에도 전화해봤다.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다. 김도훈 씨요? 아, 2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네, 본인이 사표 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다. 여보, 도훈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에이, 그 녀석도 참. 결혼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나 봐.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도훈이 마지막 문자를 열어봤다. 아버지 좀만 기다려요. 다 정리되면 찾아갈게요. 이 문장을 이제 몇 번이나 읽은 건지 모르겠다. 다 정리되면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다. 뭘 정리한다는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도훈이가 결혼하고 이사간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치니 도훈이 어렸을 때 내가 끄적여 놓은 메모들도 보였다. 도훈이 첫 운동회 달리기 1등, 도훈이 생일 야구 글러브 사주기, 도훈이 대학 합격 고깃집. 나는 그 글씨들을 한참 보다가 수첩을 닫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자러 안 와? 응, 금방 갈게.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걸쳤다. 내일 아침 도훈이가 살던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도훈이 프로필 사진이 떴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도훈이 얼굴. 나는 화면을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도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 좀만 기다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훈이가 살고 있을 동네 쪽 하늘이 보였다. 도훈아.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가 간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아내에게는 산책 좀 하고 온다고만 말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니 도훈이가 사는 동네가 나왔다. 신축 아파트 단지였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마련해준 집이라고 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4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었다. 1402호. 도훈이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구멍으로 누군가 나를 확인하는 게 느껴졌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다. 나야, 도훈이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지금 좀 불편한데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도훈이 있나? 아빠가 왔다고 전해줘. 도훈이 없어요. 지방 출장 갔어요. 언제 가고 언제 와? 그건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일주일쯤 걸린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문을 열어줄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럼 내가 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나? 다음에 오세요. 나는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봤다. 거실이 조금 보였다.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TV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 집이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아, 리모델링 중이에요. 가구 다 빼놨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그럼 도훈이는 어디서 자? 친구 집에 있어요. 불편하지만 곧 끝나요. 나는 더 물어볼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는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도훈이 오면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전해줘. 네.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다시 눌러볼까 하다가 관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단지 밖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캔을 하나 사서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저기, 혹시 1402호에 사는 젊은 부부 아세요? 아, 거기요? 근데 요즘 남자분은 못 봤는데요. 언제부터요? 글쎄요, 1달, 2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엔 가끔 저녁에 편의점 오셨거든요. 요즘은 여자분만 보이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벤치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도훈이가 1~2달째 집에 없다는 거였다. 그럼 어디 있는 거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도훈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다. 헬스장. 도훈이는 운동을 좋아했다. 결혼 전까지 일주일에 3번은 꼭 헬스장에 갔다. 단지 근처 헬스장을 찾았다. 들어가서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김도훈이라고 여기 회원인데 요즘 오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김도훈 회원님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출석이 2달째 없으시네요. 그렇군요. 혹시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헬스장을 나왔다. 도훈이가 자주 가던 삼겹살집도 찾아갔다. 사장님이 나를 알아봤다. 도훈이 아버님 아니세요? 도훈이 요즘 왔었나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 왔었나? 그 뒤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식당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다. 휴대폰을 꺼내 도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도훈아, 아빠야. 오늘 내 집 앞에 갔었어. 며느리가 내가 출장 갔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지? 연락 좀 해줘.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렸을 때 도훈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던 도훈이. 그때 도훈이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해 보였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야 했나? 도훈아, 괜찮은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산책 오래 하네. 응, 좀 멀리 갔다 왔어. 밥 먹어. 나는 밥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도훈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훈이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 아버지 좀만 기다려요.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도훈이 어렸을 때 쓰던 야구 글러브를 꺼냈다. 낡고 먼지가 쌓인 글러브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도훈아,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며칠이 지났지만 도훈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 실종되셨나요? 제 아들입니다. 석 달째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성인이신가요? 네, 33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행방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게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님, 성인 자녀분이시고 범죄 혐의나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로 연락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석 달이나. 일단 가족들께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분이나 친구분들한테요. 그래도 안 되시면 다시 오세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서류도 쓰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사돈 집으로 향했다. 사돈은 인근 도시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한다고 했다. 공장 겸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낡은 건물 앞에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저기 사장님 계신가요? 누구세요? 사돈입니다. 김현철이라고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사돈이 나왔다. 김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사돈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손에 기름기가 묻어 있었다. 사돈, 도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훈이요?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요? 뭐 이것저것요. 납품 관련해서 지방 돌아다니고 그래요. 곧 돌아올 겁니다. 사돈의 말투는 가벼웠다. 진지하게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사돈, 제가 도훈이 집에도 가봤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어요. 애들이 집 좀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럼 도훈이는 지금 어디서 자는 겁니까?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했어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젊은 애들이니까 괜찮겠죠. 하. 사돈은 계속 웃었다. 그 웃음이 자꾸 신경에 거슬렸다. 사돈, 혹시 도훈이 전화번호 아십니까? 제가 연락이 안 돼서요. 아, 저도 요즘 통화를 못했어요. 바빠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중에 연락해보고 전화하라고 할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사돈은 계속 괜찮다, 곧 연락 온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뭔가 이상하다.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같은 말만 했다. 바빠서 곧 연락 온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훈이는 석 달째 연락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도훈이 친구들 연락처를 찾았다. 대학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몇 명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도훈이 아버지인데요.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혹시 도훈이 요즘 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고마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결혼 후 도훈이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는 거였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차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도훈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다시 떠올렸다. 대리점, 공사장, 편의점. 혹시 도훈이가 어디선가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나는 도훈이가 살던 동네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 자동차 정비소, 대리운전 사무실, 인력사무소,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 있는 곳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물었다. 혹시 김도훈이라고 30살 정도 되는 남자 일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도훈이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아, 잘 모르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는 계속 돌아다녔다.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아팠다. 아내가 걱정했다. 여보, 그만 좀 찾아다녀. 내가 쓰러지겠어. 도훈이가 연락할 거야. 아니야, 뭔가 이상해. 도훈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여보, 나 괜찮아. 조금만 더. 나는 계속 걸었다. 밤이 되어도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도훈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맸다. 어느 낡은 정비소 앞을 지나가는데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다. 뒷모습이 도훈이 같았다. 도훈아. 나는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다른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젊은 남자가 물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해. 나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대 꺼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아내 눈치 보느라 끊었었는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목이 따갑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훈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다. 제발. 담배를 비비고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 도훈이처럼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여보, 들어와. 아내가 눈을 떴다. 미안해. 밥 먹어. 데워놨어. 나는 식탁에 앉았다.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우리 도훈이 꼭 찾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도훈이를 찾아 거리를 헤맸다. 그날도 도훈이가 살던 동네 근처를 걷고 있었다. 오후 2시쯤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커피 향기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도훈이가 대학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근처로 이사와서 가끔 들렀다고 했었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카운터에 서 있던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도훈 시아버님 아니세요? 아, 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다. 도훈 씨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못 봤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도훈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이 석 달째 안 돼서요. 예, 석 달이나요? 사장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혹시 도훈이 최근에 여기 온 적 있나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쯤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반? 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떻던가요? 되게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상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요.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한 말은 없었나요? 아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갔어요. 테이크아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마셨는데 한 15분? 그 정도 있었나? 근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뭔가 메시지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사장님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나요? 저쪽 골목 쪽으로 걸어갔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나는 사장님이 가리킨 방향을 봤다. 카페 맞은편 골목이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도훈 씨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나는 카페를 나와 사장님이 가리킨 골목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자동차 정비소, 철물점, 작은 식당들이 보였다. 나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물어봤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휴대폰에 저장된 도훈이 사진을 보여줬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안 봤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 골목 끝에 낡은 자동차 정비소가 보였다. 대성정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정비소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차 밑에서 기어 나왔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도훈이 사진을 보여줬다. 주인이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기름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참았다. 이 사람 같은데. 예.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언제요? 언제 보셨어요? 한 보름 전쯤 여기 아르바이트 자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근데 저희는 사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미 직원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못 봤는데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나요? 저쪽 큰 길 쪽으로 걸어가던데 거기 인력사무소 같은 데 많거든요.
혹시 거기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인력사무소요? 네, 일용직 소개해 주는데요. 이 근처에 몇 군데 있어요. 나는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찾으시길 바랄게요. 나는 정비소를 나와 주인이 가리킨 큰 길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훈이가 일용직을 찾고 있었다. 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돈이 필요했던 건가? 큰 길에 도착하니 과연 인력사무소 간판이 몇 개 보였다. 나는 첫 번째 사무소로 들어갔다. 저기, 혹시 이 사람 일자리 찾으러 온 적 있나요? 사진을 보여줬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매일 사람이 많이 와서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소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나이 든 여자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대리운전 일자리 찾는다고 했어요. 대리운전이요? 네, 근데 면허가 2종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대리운전은 1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나갔어요. 다른 일자리 소개해 줄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도훈이가 일주일 전까지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였다. 혹시 어디 사는지 연락처 같은 거 남긴 거 없나요? 아니요, 그냥 들어와서 물어보고 나간 거라. 죄송합니다. 나는 사무소를 나와 길가에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전, 도훈이는 일주일 전까지 이 근처에 있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 거지?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근처를 계속 걸으며 대리운전 사무실, 편의점, 식당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 도훈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도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도훈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보였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빠가 꼭 찾을 거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멈출 수 없었다. 도훈이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아침 10시쯤이었다. 나는 또 도훈이를 찾아 나서려던 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혹시 김도훈 시아버님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도훈 씨 와이프 친구예요. 제 이름은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혹시 저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훈 씨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도훈 씨 동네 근처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제가 위치 문자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누구 전화야? 도훈이 친구래. 뭐라고 했어? 오늘 만나자고. 아내의 얼굴도 굳어졌다. 오후 2시 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스타벅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둘러봤다. 한 젊은 여자가 나를 보더니 손을 들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를 묶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아버님이세요? 네. 지은 씨죠? 네, 앉으세요. 나는 그녀 앞에 앉았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얘기부터 해주세요. 도훈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들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뭘 들었는데요? 제가 원래 대학 동기였어요. 근데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지은은 말을 잠시 멈췄다.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다. 그쪽 집안에서 도훈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대요. 뭐라고요? 근데 도훈 씨는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셨대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받은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지은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훈 씨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집에서 내쫓았다고요? 네.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도훈이랑 잠시 떨어져 지낸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도훈 씨가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명의도용, 대출, 집에서 쫓겨남. 아버님, 제가 알아본 게 이게 다예요. 더 자세한 건 그쪽 집안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훈 씨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좋은 분이셨거든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아버님, 힘내세요. 지은이 나가고 나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돈놈들이 도훈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나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사돈 사무실로 향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이 놀라서 나를 봤다.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부 미팅 나가셨는데요. 언제 옵니까? 저녁쯤 오실 것 같은데. 나는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서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6시쯤 사돈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사돈을 가로막았다. 김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사돈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사돈, 도훈이 명의로 대출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똑바로 말해요. 도훈이 명의로 대출 받았습니까? 아, 그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도훈이가 동의했어요. 동의했다고요? 도훈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사돈은 말을 얼버무렸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도훈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나중입니까? 김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리? 도훈이가 지금 그 빚 때문에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돈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사돈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들이 도훈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김 사장님 나요. 사람들 보잖아요. 주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나는 사돈을 밀쳐냈다. 내가 경찰 신고할 겁니다. 명의도용으로. 김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생각 좀 하세요. 애들 생각은 당신들이 했어야죠. 도훈이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핸들을 쥔 채 계속 생각했다. 도훈아,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 빚을 갚으려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아내를 껴안았다. 여보, 도훈이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 도훈이가 지금 그 빚 때문에. 응, 그런 것 같아.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켜고 사채업체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도훈이가 만약 그 빚을 갚으려 한다면 사채업자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이 근처 사채 사무실 주소를 하나하나 메모했다. 내일부터 그곳들을 찾아다닐 생각이었다. 도훈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가 꼭 찾을 거야. 기다려. 다음 날부터 나는 메모해둔 사채 사무실들을 찾아다녔다. 첫 번째 곳은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 혹시 김도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문이 열렸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김도훈? 모르는데요. 누군데요? 제 아들입니다. 혹시 대출 관련해서 찾아온 적 있나 싶어서요. 우린 모르는 이름인데요. 다른 데 가보세요. 문이 닫혔다. 두 번째, 세 번째 곳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다섯 번째 사채 사무실을 찾아갔다. 금성대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낡은 건물 1층이었다. 오후 6시쯤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며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때였다. 골목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낡은 대리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사채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몇 걸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그 남자는 도훈이었다. 3천만 원, 이자 만원 500. 언제 갚을 거냐? 사채업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지난달에도 일주일 달라고 했잖아. 이번 달에도 이자 한 푼 못 갚았으면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훈이의 유니폼은 기름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가슴에 달렸을 명찰은 뜯겨나가 실밥만 매달려 있었다. 손등에는 장기스와 멍이 가득했다. 도훈이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겁먹은 사람 특유의 떨림이었다. 사채업자가 계약서를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서명이야. 내가 직접 사인한 거라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장인? 나는 몰라. 계약서엔 내 이름이 박혀 있어. 사채업자가 도훈이 가슴팍을 밀었다. 도훈이가 비틀거렸다.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거기까지. 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사채업자와 도훈이가 동시에 나를 봤다. 도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도훈이 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본 도훈이는 처참했다. 얼굴은 상해 있었고 살은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도훈아. 내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도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도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채업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누구세요? 이의 아버지요. 아, 아버지? 잘 됐네. 아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사채업자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계약서에는 도훈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 필체는 도훈이 것이 아니었다. 이 서명, 도훈이가 한 게 아니잖습니까? 뭐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 필체예요.
명의도용입니다. 명의도용? 말도 안 돼.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했어요. 본인이 왔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사채업자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당시 CCTV 없죠? 애초에 불법 대출 아닙니까? 사채업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도훈이를 돌아봤다. 도훈아,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했어? 아니요, 저는 한 적 없어요. 장인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구나. 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갚으려고.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째 대리점에서 잠도 못 자고 일했어요. 이자라도 갚으려고. 근데 안 돼요. 이자만 해도 너무 많아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도훈아, 집에 가자. 아버지, 근데 이 빚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사채업자를 돌아봤다. 이 계약은 무효요. 명의도용이니까. 그리고 불법 대부업이면 신고할 겁니다. 뭐? 신고? 당신 지금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정리할까요? 사채업자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도훈이의 어깨를 잡았다. 가자. 도훈이는 비틀거리며 나를 따라왔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도훈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훈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가 바보 같아서 장인어른 말만 믿고 형수님 말만 듣고. 이제 그만 울어. 아버지, 저 어떡하죠? 나는 도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뭉쳐 있었다. 몸에서는 땀과 기름 냄새가 났다. 도훈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넌 이제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됐어. 아빠 말 들어. 나는 도훈이를 일으켜 세웠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훈이는 계속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등의 멍과 기스가 손에 느껴졌다. 도훈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뛰쳐나왔다. 도훈아. 아내가 아들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도훈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도훈이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극심한 피로 누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셨으면 쓰러지셨을 겁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운 도훈이를 바라봤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다. 아내가 도훈이 손을 잡고 흐느꼈다.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갔다.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은 씨, 저 김현철입니다. 혹시 도훈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정확한 주소 아십니까? 주소요? 왜요?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좀 다녀올게. 도훈이 잘 지켜봐줘. 어디가? 사돈집.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괜히 일 크게 벌이지 마. 괜찮아. 할 말만 하고 올게. 나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밤 10시였다. 사돈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운전하는 내내
나는 도훈이 얼굴이 떠올랐다. 사채업자 앞에서 떨던 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사돈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다. 단독주택이었다. 2층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사돈이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김 사장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은 좀, 지금 해야 합니다. 나는 사돈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장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놀라서 일어났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앉아요. 다들 앉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섰다. 사돈 식구들이 나를 바라봤다. 오늘 도훈이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디서요? 사채 사무실 앞에서요.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떨고 있더군요. 당신들이 도훈이 명의로 빌린 빚 때문에. 사돈이 말했다. 김 사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 3천만 원이 오해입니까? 도훈이 서명도 없이 멋대로 명의 도용한 게 오해예요? 그건 일시적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일시적? 그럼 갚을 생각은 있었습니까?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그리고 너, 도훈이를 집에서 내쫓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그건 도훈이가 감당을 못해서. 감당을 못해?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도훈이가 왜 감당해야 합니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신 건 도훈이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명의도용은 다르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장모가 조용히 말했다. 김 사장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알아요. 저희도 너무 급했어요. 사업이 기울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래서 도훈이 명의를 썼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김 사장님, 제가 갖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도훈이는 당신들이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일해서 쓰러질 뻔했는데 시간을 줬습니까? 사돈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집까지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도훈이를 희생시킨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며느리는 울기만 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며칠 동안 내가 준비한 것들이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돈이 봉투를 봤다. 뭔데요? 당신들 명의도용 증거자료입니다. 불법 대출 청구서, 계약서 필체 감정 결과, 도훈이 진술서 다 들어있어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 당신 사기성 회계 기록이에요. 도훈이 월급을 멋대로 뺏어 쓴 내역, 도훈이 통장을 당신 명의로 바꾼 기록 다 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어떻게 해? 은행에 확인했어요. 도훈이 동의 없이 통장 명의를 바꾼 건 범죄예요.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나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다. 내일 아침 이 서류 들고 경찰서 갑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다 신고할 겁니다. 사돈이 벌떡 일어났다. 김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 생각 좀 해주세요. 딸 생각은 당신들이 했어야죠. 도훈이는 당신들 딸 남편 아닙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돈이 무릎을 꿇었다. 장모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며느리도 바닥에 엎드렸다. 아버님 제발.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다. 당신들 인생 이제 끝이야. 나는 집을 나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현철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명의도용이랑 사기건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도훈이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다. 나는 도훈이 침대 옆에 앉았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훈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아빠가 다 끝냈다. 아들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준비한 서류를 모두 건넸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모두 성립됩니다.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사돈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흘 뒤 사돈과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뒤 사돈의 사업장 계좌가 동결됐다. 보름 뒤 사돈의 공장이 폐쇄됐다. 한 달 뒤 며느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돈이 사위 명의로 불법 대출 사기 혐의 기소. 며느리, 남편 월급 횡령 가정 파탄. 사돈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도훈이는 병원에서 2주일을 보냈다.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맞고 천천히 회복했다. 얼굴에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건넸다. 도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천천히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컵을 내려놓고 도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절 찾아주셔서, 구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도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형수님 말만 믿고 장인어른 말만 듣고. 그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훈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무섭고 빚도 남아있고. 나는 도훈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훈아, 빚은 아빠가 다 정리했어. 예. 사채업자한테 확인했어. 명의도용 증거 보여주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더니 계약 파기했어. 그리고 장인어른이 빌린 다른 대출들도 전부 장인어른 명의로 돌렸어. 그럼 제 빚은?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도훈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 제가 너무 한심하죠? 아니야. 33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고. 도훈아, 나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봤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착해서 당한 거야. 내가 가족을 믿어서 당한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천천히. 아빠랑 엄마가 옆에 있잖아.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도훈이를 껴안았다. 힘들었지? 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도훈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주 주말 도훈이가 퇴원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놨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찌개. 도훈이는 한참 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원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후회 없겠어? 네.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훈이를 찾아 헤맨 지난 몇 달이 떠올랐다. 거리를 걷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밤새 뒤척이던 날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 아들을 구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돈 측에서 합의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나는 답장을 보냈다. 거절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사돈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며느리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돈 집안의 재산은 압류됐다. 며느리와 도훈이의 이혼도 성립됐다. 모든 게 끝났다. 도훈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회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저녁에는 나랑 같이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가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일자리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쉬어.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일하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봤다.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아빠가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도훈이가 웃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 끝났어. 그래,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당연한 일한 거지. 그래도 우리 도훈이 다시 찾았잖아. 응.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따뜻했다. 도훈이의 삶도 우리 삶도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 있었다.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도훈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